1955년 미국의 항공기 제작회사 로키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성능의 정찰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정찰기는 최대 상승 고도가 27km였으며 항속거리는 11,000km였고 지속 비행 시간은 무려 12시간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고성능의 정찰기를 미 공군에서 운용한다면 만일의 경우 심각한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대신 해외 첩보기관인 CIA에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CIA는 U2에 탑승할 조종사를 선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일반적인 조종사 선발 절차와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U2 조종사의 지원 자격은 1,500시간 이상의 무사고 비행 기록을 이미 보유한 자들이어야 했으며 기본적인 서류 심사 이외에도 체력 테스트와 심리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만 지원자의 60%가 탈락하게 됩니다. 후보 조종사로 선발된 이들은 미 공군 장교에서 전역하고 CIA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는데 대신 그곳에서 임무를 모두 마친 조종사는 다시 공군 장교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조종사들은 본격적인 기종 전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처음 한 달 동안은 T-38 훈련기로 조종 기술을 익히게 되고 이후 U2의 비행 특성과 내부 시스템, 고고도에서의 비행 생리학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 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은 본격적으로 U2에 탑승해 이착륙 교육을 받게 되고 이를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고고도에서의 비행 훈련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찰 장비에 대한 이론과 기기 조작 훈련까지 총 6개월 동안의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U2의 정식 조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빌 공군기지에 소속되지만 근무기간의 40% 정도는 한국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U2의 조종사들은 특별한 조종복을 착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고도에서의 기압차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여합복으로 이 조종복의 가격만 해도 2012년 기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종사들은 여합복에 달린 호스를 통해 물과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음식은 튜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 성분을 고려해 개발된 이 튜브 음식은 소고기와 닭고기, 베이컨 등 다양한 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식주의자를 위한 특별한 튜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합복에는 소변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만 대변까지는 처리할 수 없기에 조종사들은 임무 수행 하루 전부터 섬유질이 적은 고단백 음식으로 식단 조절에 들어가야 합니다. U2 조종사는 출격 1시간 전부터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100% 산소로만 호흡을 해 체내에 있는 질소를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만일 몸 안에 질소가 남아있게 되면 이것이 고공에서 거품처럼 부풀어 올라 조종사의 중추신경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가 출격을 준비하는 사이 정비요원들은 U2를 세밀하게 정비합니다. 이때 정비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기체 표면에 결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온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항공기가 추락할 수 있으며 각종 부품의 수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U2 자체가 오래된 항공기인 만큼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U2는 무게를 줄이고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 동체가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랜딩 기어가 앞뒤로 2개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륙을 하기 위해선 날개의 끝부분을 받쳐주는 보조바퀴가 필요합니다. 포고스라 불리는 이 보조바퀴는 탄성이 강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U2가 이륙에 성공하고 나면 기체에서 분리되어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U2 조종사는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기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적의 미사일에 피격당하게 되면 사출기를 작동해 탈출을 하게 되는데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U2 정찰기 피격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 5월 1일 CIA 소속의 조종사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는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기지에서 U2기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파워스는 이미 여러 차례 소련 영공에 침투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로 그동안 수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날도 별다른 의심 없이 평소와 같은 정찰 임무를 실시했습니다. 소련 영토 안으로 약 2100km를 진입한 시점에서 U2의 자동 조종 장치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파워스는 기체를 수동 조종으로 전환해 원래 목표했던 우랄 산맥으로 계속 비행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엔진이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U2는 산소가 부족한 성층권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간혹 엔진이 멈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U2의 비행 고도를 낮추어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 다시 재시동을 해야 했습니다. 조종사가 엔진 재시동을 위해 고도를 낮추는 순간 갑자기 어디에선가 미사일이 날아왔고 이 미사일에 피격된 U2는 조종성을 상실한 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소련은 오래전부터 U2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정찰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일정한 경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비행한다는 것을 파악한 소련 방공군은 새로 개발된 SA-2 지대공 미사일을 고지대에 배치해 대기하고 있던 중 U2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 순간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소련군은 총 13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간신히 U2를 격추시킬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자신들의 미그-19 한 대도 함께 격추되었습니다. 탈출 절차에 들어간 파워스는 가장 먼저 정찰 카메라의 자폭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원심력으로 자폭 버튼이 손에 닿지 않았던 파워스는 하는 수 없이 사출 좌석을 작동시켜야 했고 그는 결국 소련의 한 작은 마을로 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로가 된 파워스는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U2가 소련 영토 안에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층권의 고고도에서 U2가 추락한다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조종사는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종사들에게 U2에서 탈출 시 생존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CIA는 조종사에게 만일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될 경우 그들은 각종 고문을 통해 어떻게든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버티지 말고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밝혀도 좋다고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결을 할 수 있는 독침을 제공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조종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습니다. 한편 U2가 소련 영공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미 정부는 매우 당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련 입장에서도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영토를 오래전부터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U2의 추락 사실을 숨길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은 800명이 넘는 대의원들 앞에서 미군 정찰기를 격추시켰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통해 정찰기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나사에서 운용하는 기상관측기가 행방불명된 사실은 있다. 조종사와의 최후 교신에서 산소 호흡기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조종사는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기상관측기는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 소련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답변에 흐루쇼프는 U2 정찰기의 잔해, 포로로 잡힌 조종사의 모습, 그가 소지하고 있던 작전 지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이 어떠한 변명을 하는지 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라며 정찰기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 미국은 자신들이 검거하고 있던 소련 간첩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조종사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파워스는 조사를 통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정찰 카메라를 완전히 자폭시키지 않은 것과 독침을 이용해 자결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SA-2 미사일에 의해 U2가 격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더 이상 그들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탐지 범위가 넓은 U2를 우방국의 국경 지역에 배치해 정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전 이야기로 돌아와 U2의 착륙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무를 마친 U2는 기지로 돌아와 착륙을 준비하게 되는데 U2가 다른 항공기와 가장 구분되는 점은 바로 이 특별한 착륙 과정에 있습니다. U2는 기체 구조상 조종사의 시야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착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U2가 착륙을 시도하는 순간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 차량은 체이스카라고 불리며 그 안에 타고 있는 운전사는 무전을 통해 기체의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운전사는 U2의 또 다른 조종사로 기체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착륙 속도와 방향, 그 밖에 여러 정보를 알려주며 여기에 사용되는 차량은 시보레 카마로나 폰티악 G8입니다.
착륙에 성공한 U2는 속도를 줄이게 되며 이때 지상요원이 뛰어가 날개 아래에 포고스라는 보조바퀴를 장착합니다. U2의 주날개는 너무 길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울어진 날개가 땅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보조바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U2 정찰기 조종사, 그들은 지금도 가장 조종하기 어려운 항공기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였기에 미국과 자유세계의 동맹국들은 공산국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Union 53 break now report left extended base in flight U2 on the straight and 10 miles to fly. 72 is stopping approach there, copy the same thing, I'm headed in, unit straight in. There's 10, 8, 7, 6, 5, 4, 3. There's 3. That's 2 right there, 2, 1.5, 1. Welcome home, gentlemen. Our opinion 72 is 9 DME final. Opinion 79, aircraft mobile off Charlie. Okay, 79, mobile, roger.